이번 시간에는 한국의약품 생산 역량의 현 주소를 주제로 고령제약의 이삼수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태준제약, 한미약품, 셀트리온 제약 등에서 각각 공장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고령제약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시며 의약품 품질관리혁신 TF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삼수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제약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삼수입니다. 우선 제 경력, 학력란 한번 이렇게 쭉 봐주시고요. 이 화면 보시는 동안에 제가 이쪽에 글로벌 GMP를 처음에 시작하던 그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 생명과학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생산, 특히 이제 뭐 품질 쪽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98년 2월 달에, 당시에 이제 미국 FDA에 제품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당시 그 LG 생명과학의 파트너였던 미국의 머크사의 미국 자회사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GMP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을 했었죠.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나파밸리에 있는 그 데이 레이버러토리스라는 그 제너릭 회사였었는데요. 매출액이 그 당시로 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달러가 아니고요. 한 2,500억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한 2,500억 정도 되는 회사였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GMP를 배웠죠. 정말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2,500억 매출하는데 몇 개 제품을 만드나 봤더니 4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트렝스가 이제 2개가 추가돼서 이제 6개 스트렝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품질 쪽에 인원을 보니까 200명이었어요. 200명. 근데 저희는 당시에 그 20명 남짓이었었거든요. 놀라웠죠. 거기서 GMP를 잘 배워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서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 옮겨다가 LG 생명과학의 그 GMP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기초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FDA 실사에 즈음을 해서 당시에 그 팩티브의 파트너였던 그 스미스클라인 비참, 지금 이제 GSK죠. 싱가포르 공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캘리브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그 회사를 방문을 했더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딱 2가지였습니다. 자,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음 페이지 이제 시작을 할 때, 오늘 진행하는 순서는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정들, 어썸션, 그리고 생산 역량 현 주소, 그리고 이제 분야별 역량과 어떻게 하면은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썸션입니다. 평점. 뭐 다이빙 할 때 뭐 점수 매기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하고 싶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주관적 판단이고 저 이삼수의 시각으로 본 것이란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인데 한 5등급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등급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의 멀티내셔널 컴퍼니들, 아주 큰 회사, 최근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봤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의 그 제너릭 회사들, 그리고 인도, 중국, 동유럽의 탑티어, 아주 이제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2단계로 봤고, 그다음에 인도, 중국, 동유럽이나 동남아, 서남아, 남미 중에 좀 잘하는 회사. 그다음에 동남아, 서남아, 남미. 그리고 기타는 여기에서 언급을 못하는 이제 그런 동네의 그 회사를 지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약회사들은 이 5등급 중에 어느 등급에 속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 우리가 US나 유럽의 멀티내셔널 컴퍼니 수준의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서남아, 남미 수준의 회사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평균의 함정이라고나 할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가 항상 문제가 되겠죠.
워스트 케이스가 사실은 지탄을 받고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한국의약품 생산 역량의 현 주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업소 및 생산 실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98년도의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23년 전에 방문했던 그 회사는 4품목을 생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회사는 2품목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4품목 생산하는데 품질 인원이 200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우리나라는 현재 GMP 인증 업소가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대략 한 6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생산의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2019년 가장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제가 257개, 원료가 220개, 합계 477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생산 공장은 몇 개쯤이나 될까요? 우리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안산과 예산에 이제 2개를 갖고 있고요. 큰 회사들은 공장을 보통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복수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개를 훌쩍 넘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의 총 생산 실적은 23조 8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477개 업소의 평균은 대략 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평균의 함정이죠. 500억인데 실제 개개회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억 이상의 회사는 5개로서 전체 숫자 점유율은 1%인데 이 사람들이 전체의 15%를 생산을 합니다. 평균 7,357억인 것이죠. 그 다음에 3천억에서 5천억 사이가 2%인 8개 회사인데 12%. 그리고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1,000억에서 3천억 사이 회사가 40군데가 되겠고요. 바로 한 30%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미만을 생산하는 회사가 377개가 됩니다. 전체의 80%에 육박을 하죠. 이 회사에서 실적 한 30%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평균은 189억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189억이면 실질적으로 50억도 생산을 안 하는 그런 회사들도 꽤 된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500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공장장이 500명 이상이 있을 거고 품질 제조 책임자가 합쳐서 1,000명이 있을 겁니다. 공장당 핵심 인재수, 통상적으로 제가 운영을 해본 바는 한 10명 정도는 아주 특동한 친구들이 있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공장 500명에 10명이라고 치면 5,000명. 자, 우리가 훌륭한 공장장 500명, 품질 제조 책임자 1,000명, 핵심 인재 5,000명을 우리가 그동안에 육성을 해왔는지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퀄리파이가 되었는지 트레이닝이 되었는지 아까 23년 전에 방문했던 그 회사는 2,500억 생산을 하는데 품질 인원이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인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1조를 매출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품질 인원이 대략 한 15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억을 생산하는 회사는 2명만 있어도 운영이 될까요? 아니죠. 품질 쪽에는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따져도 10명 이상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큰 회사와 작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품목 대비, 매출액 대비 품목 대비 인원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매출액 대비 품목만 본다 하더라도
1조를 매출을 하는 회사가 품목이 200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억을 매출을 하는 회사가 품목 수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일까요? 제 생각에는 1조 매출하는 회사나 100억 매출하는 회사나 품목 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목당 이쪽에 관리하는 인원들의 숫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일하기 바빠서 인당 교육 훈련 시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기업일수록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큰 기업일수록 이런 쪽에 신경을 쓸 여력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과 케미칼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설은 비교적 최근에 많이 건설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는 낡은 시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케미칼 제약 회사들은 천차만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공장도 있고 최근에 지어진 공장도 있고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는 비교적 최근에 건설됐기 때문에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에 케미칼은 평균은 모르지만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전에 건설된 공장과 최근에 건설된 공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된 공장은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최근에 좋은 정보와 시설과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래된 공장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들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6년 전에 완공이 된 국내 제약회사 H사,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회사의 공장을 놓고 보면 현재 기준으로 따져봐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공장에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손색이 있지 않아요. 그 시스템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유연성이라든지 상당히 잘 지어진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국내 신공장을 만들 때 지금도 참고가 되는 이런 공장인데, 자, 그러면 무엇이 오래된 공장이면서도 명품으로 남아있고 무엇이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게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바로 공장 설계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계를 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개념 설계, 컨셉추얼 디자인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각사의 사업 구조와 제품 구조에 맞게 설계됐는지, 그다음에 향후 확장 및 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전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설계에 대한 그 베이직 디자인, 실제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두 부분이 설계가 제대로 되면 오래돼도 명품 공장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공장으로 되는데, 저를 포함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약간 문화적인 습관이나 관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형적인 물건을 주는 데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어주거나 장비를 사거나 어떤 원료나 제품을 살 때는 당연히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무형의 것, 서비스, 컨설팅, 소프트웨어 이런 데 돈 쓰는 거는 상당히 아까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우리도 다 아는데 우리가 직접 하지.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고 잘 안 맞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GMP에 등록되어 있는 수준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등록된 총 합이 350 몇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완제는 그 원료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유럽, 독일, 일본, 호주 한 요 정도까지를 선진 GMP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뭐 멕시코, 이란,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도 뭐 상당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위에 5개가 선진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원료의 경우에는 2018년의 경우 일본의 58개를 비롯해서 유럽의 5개에서 60여 개가 되어 있고요. 완제는 미국의 7개, 그리고 유럽의 4개,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일본과 독일의 GMP를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든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약간 처지는 나라이든 특히 이 밑에 보면 이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뭐 콜롬비아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제약 후진국으로 보고 있지만 이 회사들의 인스펙션 레벨은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게 지금 잘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외국에 등록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개발 당시에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허가 제도는 제너릭의 허가가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 히스토리라든지 스페시피케이션, 규격 설정 근거가 다소 허술을 해도 허가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너릭도 공정이나 안정성에 따라서 스펙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겪은 일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전 회사에 근무하던 때 그 한 제품을 유럽에 등록을 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리지널은 그 파이자의 제품이었었는데요. 그 파이자의 제품과 똑같은 그런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제너릭을 만들었는데 이게 특허는 만료됐는데 API 소싱을 하기 어려운 제품이어서 제품이 나오면 퍼스트 제너릭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제너릭으로 유럽에 등록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파이자의 제품하고 똑같은 스펙으로 허가 자료를 넣었는데 독일 식약처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논쟁이 붙었죠. 그래서 왜 똑같이 하는데 안 되냐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너희 회사가 제출한 공정 자료나 안정성 자료를 평가를 해보니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물성과 공정 특성을 갖고 있는데 왜 오리지널과 똑같은 스펙으로 받으려고 하냐? 그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받으라. 그래도 너희들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다투었습니다. 근데 이 다투다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통계 공부를 이제 논리를 만드느라고 많이 해서 지금 이제 통계 전문가로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당시에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리지널 제품보다 타이트한 스펙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제너릭도 그 공정이나 안정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오리지널하고 같으면 그냥 인정을 해주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식약처의 이제 방침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CTD를 신약과 개량 신약 쪽에만 그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너릭 쪽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업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그런 제약회사들의 문제점도 대부분 이제 이걸로 이제 기인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일업 할 때는 이제 제재 연구에서 이제 소규모로 하고 나중에 그 생동이나 뭐 피부나 이런 것들도 아주 이제 소규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본격 생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스케일이 바뀌다 보니까 스케일이 바뀌면은 결합제나 활tek제나 코팅제 등의 사용량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불량 의약품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된 의약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와 다소 다르게 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제너릭일수록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최근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까다롭게 잘 보기 때문에 최근에 허가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여지가 작은 데 비해서 예전에 발생한 제품들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이 연구개발 시 통계적 접근 아쉽다. 이거는 정말 아쉽고 제가 항상 느끼는 바인데, 이 제약에 있어서 GMP니 밸리데이션이니 퀄리티 컨트롤이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통계입니다. 근데 이 통계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 회사에 있을 때의 경험을 또 소개를 드리면, 당시에 연구소로부터, 제가 당시 공장장이었었는데요. 연구소로부터 넘어온 자료에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이런 어프로치가 없다 보니까 근거도 없고, 그래서 스케일업하고 상용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됐죠. 당시에 이제 회장님 포함해서 연구소장, 그리고 이제 그 고위 임원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연구소 사람들을 통계적인 교육을 좀 시키고 이 사람들을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장장님은 통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도 뭐 통계는 안다. 근데 평균 내고 편차 내고 그냥 그 편차가 큰지 작은지 눈으로 비교하는, 사실 이런 거는 통계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수학이지 산수지. 그래서 그 통계 교육을 당시 이제 연구소에서 안 시켜서 상당히 이제 아쉬움으로 많이 이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QBD가 채택이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QBD의 두 가지 그 근간은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통계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분야별 역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티하고 이런 뭐 퀄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다큐멘테이션, 그다음에 퀄리티 시스템, 인적 자원,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같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티,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공장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케미칼 공장은 2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신규 건설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 산업만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케미칼 공장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쓰든지 다른 회사를 뭐 인수해서 쓰든지 현재 그런 추세라 지금 신규 최근에 지은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좋은 공장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바이오 공장이든 케미칼 공장이든 최근에 다수 많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정말 좋은 공장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사실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이오 공장은 국내도 좋은 게 있고 해외도 있지만 케미칼 공장은 최근에 지은 국내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거죠. 낡은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자인 스타디를 제대로 한 경우는 여전히 명품으로 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노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퍼실리티의 이제 근간이 되는 유틸리티들, 워러 시스템이나 공조기, HVAC 시스템, 그 다음에 스팀, 그리고 압축 공기, 기타 유틸리티 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이 부분들은 저쪽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산업들과의 시너지로 인해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양호한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퀄리피케이션은 밸리데이션입니다. IQ, QPQ는 양호합니다. HVAC나 워러 퀄리피케이션도 양호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GMP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GMP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장비들의 IQ, QPQ, 그리고 그 건물들의 HVAC 워터 퀄리피케이션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메소드 밸리데이션,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도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PV,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허용 기준 설정 로직 같은 것들을 지금 잘 모릅니다. 왜? 통계를 공부를 안 하고 공정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에 축적된 것이 없기 때문에 허용 기준 설정하는 로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한 그 로직을 그냥 따라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의 특성이나 약물의 특성,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고 허용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계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미국에서 나온 이런 Continuous Verification, New Process Valid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SOP는, 개개 SOP는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큐먼트 하이어라키, 즉 문서의 그 상하위 개념, 서로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고요. 퀄리티 매뉴얼이나 퀄리티 폴리시 등이 조금 이제 그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 관리를 보면 형식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내용은 향상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변경 관리의 임팩트 어널리시스 같은 거를 하려면 결국 통계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통계를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록 시 원칙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경향들이 조금 있고요. 퀄리티 시스템입니다. 품목수에 비해서 품질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는 2,500억 매출에 품질 인원이 200명이었습니다. 23년 전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품목수에 비해서 품질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워낙 품목수가 많고 공장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탑티어 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나친 품질 추구, 아까 이런 뭐 통계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돈으로 떼어서 지나친 이런 시설을 해놓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 조금 아깝기도 한, 리스크는 적지만 좀 효율적에서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탑티어 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 간의 수준 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스케일업 조직이 없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인적 자원입니다. 탑티어 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인적 자원들은 유연성과 열정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98년, 2000년 이럴 때 이제 외국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경이로움을 느끼고 많이 배웠는데, 몇 년 배우고 나서 이 해외 공장을 가보니까 저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연성과 열정이 최고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배우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부가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원 숫자는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웨어하우스하고 로스를 놓고 보면 비교적 그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이제 낡은 시설, 특히 이제 습도 관련된 시설들 이제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품종이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보관 공간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양한 보관 조건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또 일부 지나친 보관 조건 요구로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백신 운송하다가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잠시 노출되는 부분들은 그 민 카이네틱 템퍼레처라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잠시라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다, 이제 이런 식의
시각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들 15에서 25도로 허가받은 제품이 미국 약전에는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15도 이하에서 얼지 않게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 내지 25도로 보관하라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이런 SOP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용납 안 해줍니다. USP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이제 자사의 SOP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외국 회사하고 상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어렵냐면 여름에는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위에 올라가는 온도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실내 기온이 뭐 7도, 8도, 10도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데 그거를 가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식약청에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역량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WOT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약과 품질 시스템의 강점이 뭐냐? 첫 번째는 인재 강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티베이션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랑 붙어도 최고의 인재 역할을 합니다. 인재 강국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측면에서는 더 이상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모자라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백신 생산 허브 뭐 이런 거를 뭐 한국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능동적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품질 개선이 모티베이션만 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점을 볼까요? 너무 많은 공장과 너무 많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 뭐 일순간에 이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고 가야 되다 보니 이건 상시 존재하는 이런 리스크가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 디자인을 잘못한 이런 이제 낡은 공장들이 일부 존재를 하고요. 통계적 사고 부재. 자, 이런 부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제 해결이 가능한 부분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 시 자료 부실도 점점 나아지고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퍼튜니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K방역, K진단시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진 위상,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들이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많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은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품질 이슈 때문에 큰 회사들조차도 문제가 되다 보니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약가가 삭감이 될 수 있고 해외 오리지널들만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약산업의 큰 위협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역시 교육입니다. Education and Training. 인재가 답입니다.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거듭 얘기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응용력과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티베이션만 되면 숫자만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최고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들을 이제 공유해서 다른 여러 회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교육을 무지 많이 하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요. 제가 교육한 자료들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통계 교육 그리고 통계 정말 중요합니다. 통계를 제대로만 배우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통계를 제대로 배우면 GMP나 퀄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통계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허가 제도도 일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다큐멘트
디벨롭먼트 히스토리 등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향후에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의 근거 데이터 제너레이터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QBD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통계 두 가지가 바로 이제 QBD의 핵심이고 이게 활성화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1+3을 빨리 시행을 해서 지금도 가뜩이나 품목이 많은데 더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1+3을 빨리 시행을 해서 품목 수를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채찍과 당근인데요. 윗부분이 이제 약간 채찍성인데 현재는 전 항목 그 위탁 시험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일부 회사들이 개발도 돈만 내면 이제 딴 회사에서 해줘. 생산도 돈만 내면 해줘. 시험도 돈만 내면 해줘. 판매도 돈만 내면 팔아줘. 자, 그러다 보니 네 가지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제약회사를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품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시험을 할 때 성상이라든지 일부 항목은 위탁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ontinuous Verification 미국의 2011년에 나온 이 제도를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Continuous Verification에 이제 들어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 QBD도 지금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통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QBD로 개발을 하게 되면 우선 현재로서는 좀 단점이 있는데 QBD로 개발을 하게 되면 시간이 현재는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익숙해지면은 크게 이제 시간을 안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QBD로 개발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손해본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허가를 빨리 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된 약가 부분들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게 이제 당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BCS 클래스 1, 2, 이 1과 2는 실질적으로 생체 내에 흡수가 이제 잘 되는 이제 그런 약물들입니다. 1은 녹기도 잘 녹고 이제 흡수도 잘 되는, 2는 녹지는 잘 않지만 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약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그 생동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고요. 외국에서는 생동 면제를 검토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근거 확보 시 허가제도 혹은 변경 관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면제해 주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시에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회사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무기명으로 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다음에 인스펙션 받는 이런 회사들이 이걸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 매출을 많이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CTD 작성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디벨롭먼트 히스토리 자료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해외 유수한 인스펙션 기관으로부터의 글로벌 인스펙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사적인 노력이 결집이 돼서 공장뿐만이 아니고 연구 개발 등도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효과가 누려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취득이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생각한 바람직한 품질 조직이 되겠습니다. 품질 조직의 독립성 유지라는 거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대부분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는 회사는 아주 드문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그런 회사라 하더라도 적합 부적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 관리와 일탈 관리가 QA에서 하는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QA만 하던 사람들이 제품과 공정을 잘 모르다 보니 변경 관리, 일탈 관리가 내용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원들을 제품과 공정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거나 혹은 가장 좋은 방법이 생산부에서 제조 경험이 많은 유능한 사람들을
QA로 전배시켜서 이런 일들을 시키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상황에 맞는 이런 퀄리티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회사가 퀄리티 시스템이 발전 향상기에 있는 경우에 저는 효율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는 공장장이 전체를 다 지휘해서 생산과 품질과 이런 것들을 지휘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효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QA와 QC도 한 사람이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생산과 품질은 많이 싸우는데 QA와 QC는 한 통속이라 안 싸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QA와 QC 무지 싸웁니다. 그런데 발전 향상기에 이 두 조직이 피 터지게 싸우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은 따로 되더라도 한 사람이 이 두 조직을 통합을 운영을 해서 조율을 해서 발전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숙기 완성기에 도달한 회사들은 품질 조직은 공장장과 별도로 대표자 직속으로 놔도 좋다.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놔도 좋다. 그리고 QA와 QC도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이제 균형과 견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 했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는 워낙 공장 수도 많고 품목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었던 그 유명한 회사들도 이런 허가와 달리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숫자를 보강을 해주고 특히 통계 교육을 잘 시켜서 지금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그 생산과 품질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거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